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2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 이은혜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범죄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요즘 이게 너무 아무 데나 막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상대를 끊임없이 세뇌하고 협박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걸 말하죠. 피해자 이은혜의 남편, 그는 와이프가 아무리 강압적인 요구와 선 넘은 말을 해도 그저 미안하다면서 자책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복종 관계에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결국 그는 이은혜의 강요에 떠밀려서 계곡물로 뛰어내렸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일명 중국판 이은혜라고 불리는 한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진 속 이 남성은 1981년생 중국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소향무입니다. 비록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두뇌가 굉장히 명석했어요. 베이징 유명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후에 중국의 유명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의 개발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사실 승승장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얼마 안 가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어떤 걸 개발했냐면 전 세계 누구와도 무료로 통화가 가능한 앱 위폰이었어요. 이게 큰 성공을 거두면서 소향무는 사업가로 거듭나게 되죠. 그러던 2017년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소향무는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팅 앱에 가입을 했고 얼마 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녀는 1986년생 이름 적흔흔. 5살 차이가 나는 참한 여성이었어요. 게다가 외모도 청순하고 키가 170이 넘는 장신이고요. 여기서 참고로 소향무는 키가 165cm, 좀 단신에 속했는데 자신의 컴플렉스를 뛰어넘는 이런 시원한 키에 또 예쁜 외모까지 가진 그녀에게 소향무가 한눈에 반해버렸죠. 게다가 이 여자요, 엘리트였어요. 중국 명문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정도로 똑똑해요. 베이징에 큰 저택을 소유한 것도 얘기를 했고요. 이거 재력까지 다 갖춘 거죠. 소향무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향무가 부자잖아요. 선물 공세가 이어졌죠. 만난 지 열흘도 되지 않아서 이 적흑큰의 생일에 맞춰 당시 2억 원이 넘는 차량을 선물합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적흑큰 역시 그의 구애가 싫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둘 사이에 빠르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소향무는 시골 부모님에게 그녀를 소개하려고 데려갑니다. 이때 이 적흥큰은 마치 시댁에 자기가 온 것처럼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청소 제가 다 해두고 갈게요.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또 여기에 소향무가 한 번 더 반해버렸죠. 자, 그런 정도에 이렇게 쉽게 빠져드냐 싶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잠깐 사실 소향무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개발자로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요. 그 사업도 성공했고 근데 어릴 적부터 사실 사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30대 중반이 되도록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런 그의 앞에 예쁘고 똑똑해 또 자신을 사랑해주고 부모까지 잘 모실 것 같은 이 여성의 존재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이후 둘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합니다. 다이아 반지가 거의 5천만 원짜리였대요. 이거 구매했고 각종 명품도 막 선물로 사드렸죠. 여기에 더해 두 사람이 별장으로 쓸 고급 주택까지 마련합니다. 그렇게 소향무가 연애 50일 만에 쓴 돈이 무려 10억 원. 와.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소향무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기는 부모님도 보여주고 친척, 친구들까지 다 소개해줬거든요. 근데 정작 이 여자가 자기 지인들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사실 수상한 건 또 따로 있었죠. 처음에 만났을 때 생일이 언제예요? 하니까 이 적흑큰이란 여성이 4월입니다 라고 해서 얼마 안 됐네? 그래서 바로 차를 사줬거든요? 생일 선물로. 근데 막상 신분증을 보니까 생일이 11월이에요. 좀 찝찝하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양무에게는 큰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차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혼인신고를 하기 하루 전날인 6월 1일입니다. 저큰큰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놔요. 자기가 사실 이혼한 경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야기할 때 그녀가 전혀 난처하거나 미안한 기색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막 장난스럽게 내가 예전에 이혼을 한번 한 적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죠. 당연히 소양무는 놀랬지만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자가 너무 무안해할까봐 일단은 차분히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자가 대학생일 때 잠시 사귀었던 남자친구 이 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가 베이징 호적을 얻고자 했었죠. 참고로 베이징 호적이란 게 뭐냐? 중국에는 거주지 등록제가 있는데 이게 베이징같이 대도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학자금도 좀 덜 내고 주택 혜택에 취업, 의료까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친 이 씨가 나도 베이징 호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이 저큰큰이 그를 돕기 위해서 위장으로 혼인신고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2달 만에 이혼을 했다는데 이걸 듣게 된 소양무는 상황은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좀 정확하게 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혼인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자 이 여자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야, 과거사 생활인데 뭘 자꾸 캐물어?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감정이 더 격해지더니 아예 집을 나가버렸죠. 강경한 리액션. 이러면 소양무는 어떨까요? 지금 결혼을 하루 앞둔 상황인데 쩔쩔매면서 막 미안하다, 내가 괜한 걸 의심했다 하면서 도리어 사과합니다. 사과요. 그런데 이때 그 예비신부 저큰큰이 뭐라고 하냐면 자, 너 혼인 내역서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2억 원 내놔. 그럼 보여줄게. 아니 이게 뭐예요? 무슨 2억 원이야? 결국 우여곡절 끝에 혼인 내역서가 공개됐어요. 봤더니 일단 남자친구 이름이 달라요. 게다가 혼인 기간도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었고요. 게다가 저큰큰이 이혼을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챙겼더라고요. 이걸 본 소양무는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나에게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 반응이 크게 또 화를 내면서 너 그럴 거면 결혼하지 마 하고 폭력까지 해요. 주먹으로 소양무의 얼굴을 가격하고 가출해버렸죠. 와, 이 여자 진짜 세죠.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잠적한 듯 연락이 없어요. 그러자 초조해진 건 오히려 소양무였습니다. 그는 결국 이번에도 먼저 미안하다면서 사과해요. 저큰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당신이 정말 사과를 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그러면 날 의심했고 거기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준 비용을 내야 하지 않겠어? 라면서 또 돈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그 내역이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결혼을 해줄 때까지 매일 1,000만 원씩 줄 것. 그리고 이혼 경력을 지우는 비용으로 7천만 원을 대신 내줄 것. 여자 완전 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느껴지는데 사랑에 빠진 남자한테는 안 보이는 거죠. 놀랍게도 소양무는 이 조건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추후 전문가들은 이 당시 둘 사이엔 이미 상하 복종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7일 소양무는 저큰큰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소양무가 신혼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그에게는 이 아내를 만나기 이전에 잠깐 소개팅을 했던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결혼 축하드려요 라고 인사 문자를 받았거든요. 이걸 아내한테 걸렸고 꼬투리가 잡아서 싸움이 난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 남편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어집니다. 돈 버는 거 빼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벌레 같은 새끼, 입냄새가 나서 내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런 폭언. 여기에 소양무는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라면서
아내에게 피해 보상금 2억 원을 건네게 되죠. 그러니까 와이프는 너가 나를 계속 스트레스 받게 했으니까 계속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더해 기이한 계약서까지 작성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남편인 소양무가 이혼을 먼저 언급할 시 현금 10억 원 지급, 또한 부부 공동 명의인 고급 맨션을 아내 단독 명의로 변경. 소양무는 무엇에 홀린 듯 이 계약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게 뭔가 자기가 아내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되죠. 근데 이걸 또 적극흔히 낌새를 눈치챘어요. 발빠르게 대응했죠? 자기 삼촌이 중국 공안부의 고위 공무원이래요. 그걸로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협박이냐면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니네 회사, 우리 삼촌이 탈탈 털게 해서 세무조사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세무조사하면 다 까발려질 테니까 회사 망한다는 거죠. 당시 소양무의 회사는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금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협박에 견디지 못한 소양무는 이건 아니다 싶었고 드디어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자 적흥크는 기다렸다는 듯 위자료 20억 원을 요구했죠. 소양무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막 엄마를 대동해서 소양무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고요. 그것도 모자라 조직폭력배들을 시켜서 그에게 폭행까지 가합니다. 7월 16일 그들은 만난 지 110일 만에 이혼했습니다. 소양무는 일단 가진 주식과 집을 처분해서 13억 원을 적흥큰에게 지불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자료 7억 원은 120일 안에 줄 거고 이걸 어길 경우 하루에 2천만 원의 연체료를 내는데 합의합니다. 이혼을 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혼 후에도 이 적흥큰이 계속 너 위자료 7억 원 그거 언제 줄 거냐? 너 이거 늦어지면 나한테 하루에 2천만 원씩 줘야 된다 하면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겁니다. 이혼 약 2달 만인 9월 7일 견디다 못한 소양무는 그 자기가 만든 앱에다가 충격적인 공지를 하나 띄우게 돼요. 저의 악처 적흥큰 때문에 회사가 망했습니다. 운영을 중단합니다. 여기에 또 전처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올라왔죠? 이걸 본 전 아내는 격분합니다. 그녀 또한 인터넷에다가 소양무의 개인정보와 탈세 혐의까지 올리면서 반격에 나서요. 자, 그렇게 공격을 받은 소양무는 또 SNS에다가 나는 결백하다, 억울하다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는 결코 탈세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자신이 전 아내한테 당했던 불합리한 일들도 다 고발했죠. 그리고 그 글의 말미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적흥큰, 나는 너를 쫓아다닐 거야. 2017년 9월 7일 새벽, 소양무는 결국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했고 현장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추후 조사 결과 탈세 혐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죽음 소식은 빠르게 퍼져갑니다. 네티즌들은 소양무가 남긴 개인정보를 토대로 이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했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과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녀가 지금까지 무려 4번이나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내연남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게다가 지금까지 소위 결혼 사기로 큰 돈을 벌어온 정황이 포착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혼은 그 대학 시절 결혼한 남자친구 류 씨예요. 아까는 이 씨라고 했는데 류 씨죠. 3개월 만에 이혼하면서 위자료 4천만 원 플러스 고급 차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 아마 적흥큰이 결혼과 이혼을 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결혼식 역시 짧은 연애 기간과 또 결혼, 이혼을 거치면서 현금 15억과 고급 세단을 받아냈습니다. 세 번째 결혼 상대는 베이징의 유명한 땅 부자였는데 결혼 전부터 고급 주택 받아내고 이혼한 후에도 맨션 받았어 챙겼어요. 그렇게 그녀가 이혼으로 챙긴 현금만 최소 60억 원. 그리고 다음에 만난 게 소양무였습니다. 아마 대박을 물었다 생각했겠죠.
이렇게 적큰큰의 행각이 중국 SNS를 뜨겁게 달궜어요. 이건 거의 습관적인 결혼 사기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마지막 남편은 죽음까지 내몰았고요. 이후에 네티즌들이 내가 이 적큰큰이라는 여자를 어디서 봤다 라면서 사진을 막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전 남편한테 받은 고급 자동차를 몰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이었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 지난 2019년 6월 그녀가 새롭게 포착된 곳은 놀라웠습니다. 바로 전 남편을 만났던 데이팅 앱. 심지어 저는 미국 태생이에요, 미국 교포예요 이러면서 프로필을 등록한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이 데이팅 앱에서 새로운 희생양을 찾으려고 한 걸까요? 다행히 네티즌들이 이걸 찾아내가지고 막 제보를 하면서 그녀는 해당 앱에서 영구적으로 차단당합니다. 죽은 소향무의 친형이 이후에 그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하지만 적큰큰에게 내려진 건 불기소 처분이었죠. 중국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건 부부간의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라고 못을 박습니다. 게다가 이미 소향무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한 판결에 네티즌들은 그 고위공무원, 그 적큰큰의 삼촌이 어떤 손을 쓴 게 아니냐라고 의심했죠? 그러자 그 삼촌이 직접 나섰는데요. 그는 공안부 소속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학 교수로 일을 하면서 수사권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입장이었죠. 또한 적큰큰과는 거의 왕래도 하지 않고 나는 결혼한 사실조차 몰랐다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커지면서 결국 그녀에 대한 정식 수사가 시작되는데 2023년 그녀는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소향무가 이혼을 했을 당시 그를 강제로 협박해서 합의서를 썼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이러면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사기 범죄로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재판부는 그녀에게 전 남편에게서 취득한 약 13억 원, 자동차, 다이아 반지, 그리고 공동명의 집까지 다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적큰큰은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현재 항소를 통해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하며 법정과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중국 내 전문가들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설령 운 좋게 형량을 낮게 받더라도 그녀가 앞으로 조용한 삶을 산다는 건 좀 힘들어 보여요. 이미 중국의 모든 동영상 플랫폼과 SNS에서 적큰큰이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거든요. 한편 인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고 그저 순수하게 아내에게 헌신했던 소향무. 너무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는 여자를 만나서 결국 삶을 마감했다는 게 너무도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 기억하세요? 나는 너를 쫓아다닐 거야. 어쩌면 그의 죽음으로 인해 적큰큰의 실상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한 맺힌 외침이 마침내 현실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판 이은혜로 불리던 적큰큰, 과연 그녀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2년 4월 25일,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일본 도쿄 시부야에 살던 한 중년의 여성이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발견합니다. 속옷조차 입지 않은 나체의 남자. 게다가 몸 곳곳에는 구타를 당한 듯 멍자국과 함께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죠. 놀란 여성이 일단 다가가 봤는데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고를 했고 이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신분을 확인한 병원 관계자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나체의 남성은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 오자키 유타카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포지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I Love You라는 노래 아시나요? 이게 2000년도에 다수의 음악방송에서 막 1위를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원곡자가 바로 오자키 유타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름아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3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낯설었던 락앤롤이라는 장르를 일본에 전파하게 됐고 이걸 또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시킨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외모가 굉장히 수려하고 또 스타일도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의 인기는 정말 그야말로 대단했죠. 그는 도쿄 세타가야구라는 부촌에서 1965년에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줄곧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도쿄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흡연과 음주의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정학을 반복하다가 끝내 자퇴를 하게 되죠. 이때 오자키는 평소에 취미로 즐기던 음악에 본격적으로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83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앨범을 발표하면서 데뷔에 성공하게 되죠. 이 사춘기 학생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솔직한 가사, 게다가 뮤지션이 너무도 잘생겼고 심지어 약간 자퇴생이다 라는 어떤 반항적인 이미지가 덮여지면서 첫 앨범은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뭔가 10대들의 대변자, 청소년들의 우상 이렇게 불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렇게 데뷔 5년 차 1988년 2월에 22살의 나이였는데 시게미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 히로야까지 얻게 되면서 가수로서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오자키가 1992년 4월 25일 나체로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사실 그때 막 6집 앨범 녹음을 마친 상태였고요. 또 평소에 굉장히 꿈꾸던 도쿄 무도관에서의 대형 콘서트를 2달 앞둔 시기였어요. 참고로 여기서 무도관이란 건 요즘의 일본 도쿄돔처럼 가수라면 누구나 꿈꾸던 그런 공연이고 무대였죠. 이 사진은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인데요. 대형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몸에 상처를 입고 길에서 발견된 거, 이거는 가족들만 놀랄 일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건지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자, 병원에 이송된 오자키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퇴원을 해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불과 몇 시간 후인 오전 10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또다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오자키 사망 소식에 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열린 장례식장에 무려 4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당시에 일본 정치가들까지 나서서 오자키의 죽음을 애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망 원인이 뭐였을까요? 병원이 발표한 공식적인 사인은 폐수종입니다. 폐에 이제 많은 점액이 축적되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다 풀어내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우선 오자키가 처음 발견된 시점에 나체 상태였고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언론과 팬들은 오자키의 죽음을 추적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아주 떠들썩해졌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오자키는 실제로 사망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들과 상당한 마찰을 겪었던 게 밝혀집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전 소속사 마더 엔터프라이즈의 대표 후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관계자들까지였죠. 이들의 갈등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자키의 인기가 굉장했어요. 그러자 회사는 그에게 그 특유의 반항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권유하게 되죠. 근데 오자키는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사와 의견 충돌이 생겨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소속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그래서 청산해야 될 빚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소속 연예인인 오자키에게 과도한 스케줄을 요구했고요.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가 결국 미국에 잠깐 가서 휴식의 시간을 갖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약성 약물에 손을 대게 되면서 중독이 시작됐죠. 점점 뭔가 불안정해지는 오자키는 끝내 일본에서 마약 스캔들로 입방아에 올랐고 이후에 자살 미술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후 오자키는 소속사와의 계약을 끝내고 직접 개인 소속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 소속사와의 워낙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회사 대표 후쿠다가 혹시 그를 청부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추 조사 결과 전 소속사와 오자키는 법적 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화해 모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실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대표와 또 회사 관계자들이 어떤 살해 혐의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용의선상에서 빠지게 되죠. 그 다음으로 오자키의 죽음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자키의 부인 시게미. 그녀는 남편이 개인 소속사를 차린 이후 성공적으로 컴백을 하는데 누구보다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아들까지 얻었고 음악 활동과 개인사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했죠. 그러다 1991년 오자키는 일본의 인기 여배우 사이토 유키와 불륜 의혹이 불거집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그전에 몰랐던 가정불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오자키는 이 소속사와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새롭게 운영하는 이 소속사를 통해서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됐죠. 그 과정에서 생긴 모든 문제를 막 아내인 시게미에게 다 표출해왔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오자키가 끝내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겁니다. 오자키가 사망했던 그날 최초로 이송된 병원에서 사실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라 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서둘러 퇴원을 했죠. 그때 오자키를 집으로 먼저 데려가겠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내 시게미였습니다. 정황이 이렇다 보니 오자키의 죽음을 조장한 사람이 아내라는 주장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게미는 오히려 이런 의혹에 크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남편의 불륜이 알려진 후에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자키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오자키를 바로 데려온 건 그가 단순히 술에 취해서 숙취에 시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망 전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자키는 밤새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가 거의 반죽음 상태로 발견됐을 당시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이 있었고 또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런데 그 술자리엔 아내 시게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긴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함께 술자리를 했다고 해요. 이후에 오자키가 우연히 식당에서 다른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아내에게 난 더 한잔하고 갈 테니 너 먼저 가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당시 CCTV와 종업원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내 시게미가 다시 남편을 만난 건 아침에 병원에서였습니다. 이후에 퇴원을 했고 집에서의 상황은 오자키의 친형인 야스시의 자서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동생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매니저와 함께 동생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당황해하고 있는 시게미를 도와서 몸을 막 가누지도 못하는 오자키를 눕혔고 술이 깰 수 있도록 차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자키가 마치 뭔가 막 싸우듯이 주먹을 막 허공에 내둘렀다고 했고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죠. 심지어 막 가라테 공격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던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매니저한테 다시는 남편이 이렇게 과음을 하지 못하게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론이 모두 아내 시계미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1994년 오자키 죽음에 대한 일본 특집 방송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취재진이 이 아내가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점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시게미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시게미는 재판에 승소했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이 의심점도 좀 수그러드는 듯 했어요. 실제로 좀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아들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면 그녀가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틀 만한 내용이 공개되는데, 그게 바로 오자키의 부검 결과였습니다. 체내에서 다량의 각성제 성분이 발견됐어요. 각성제라는 건 신경계를 자극시켜서 흥분을 유도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몸이 피곤할 때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걸 과다 복용하게 되면 중독과 이상 현상을 동반합니다. 특히나 각성제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혼자 넘어지거나 혼자 구르기도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오자키의 몸에서 여기저기 발견된 이 멍자국들은 구타의 흔적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또 각성제에 취해서 어딘가에 막 넘어지고 부딪혀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폭행의 흔적은 없다라고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이 타살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였는데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자키의 유서였죠. 아니, 유서가 있었다면 이건 빼박 아니냐 싶지만 이 유서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유서는 사건 당시에 공개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년이 지난 2011년 오자키의 아들 히로야가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유서였다 라면서 2장의 글을 잡지사에 게재한 겁니다. 자, 이 유서로서 그가 타살이 아닌 자살을 했다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었어요. 사실 오자키는 사망 전에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기도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2장의 유서가 정확히 언제 작성된 건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왜 이걸 19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공개를 하는지가 궁금했는데요. 그건 엄마 시게미가 아들이 성인이 돼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밝히고 싶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다고 확신하진 않지만 자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죠. 사망 전날 오자키를 만나서 술을 마셨던 지인들은 그가 평생의 꿈이었던 공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곧 앨범도 나올 거고요. 그런 사람이 쉽게 목숨을 포기했다는 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게다가 사망 직전까지 오자키를 지켜봤던 친형은 그는 뭔가 그 집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으로 보인다. 뭔가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수많은 의혹을 남긴 오자키 유타카의 죽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떠돌고 있죠. 몸에 남아있던 그 선명한 상처들은 정말 각성제 부작용으로 그가 넘어져서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오자키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떠한 사건의 흔적일까요? 생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을 만들던 오자키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다소 허무하게 그리고 찜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음악을 즐기던 팬들은 이 사실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